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중매인. 남경의 정수재는 사소한 일에 구애되지 않는 성격으로 모든 일에 대범하여 까다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데 띠의 끈이 묵직하게 늘어지며 무엇인가 매달린 것 같았다. 앞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벗어든 의복 뒤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나 흩어진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치켜 올리며 엷은 미소를 띄우는 것이었다. 차가울 만큼 요염한 태도였다. 뭘 또 차가워. 정수재가 유령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말했다.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호녀예요. 여우 호자. 여우가 원래 몇백 년 이상 묵으면 이렇게 둔갑을 해요. 미인이 품 안에 들어온다면 유령이면 어떤가? 더욱이 호녀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로부터 두 사람은 깊은 사이가 되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딸 하나를 낳고 이름을 청매라고 지었다. 호녀는 항상 입버릇처럼 정에게 말했다. 당신 아내를 얻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드릴 테니까요. 정수재는 그 말을 믿고 다시 아내를 얻지 않고 있었으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한결같이 비난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여 호등의 왕씨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다. 호녀는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청매에게 젖을 먹이다가 말고 정에게 넘겨주며 이 귀찮은 계집애를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남의 유모 노릇이나 하겠어요? 하고 소리치더니 문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 딸 청매는 점점 자라서 얼굴이 예쁘고 머리는 현명하며 그 어머니를 편에 박은 듯했다. 나중에 정수재가 병환으로 앓다가 죽었으므로 후처 왕씨는 재혼해서 딴 곳으로 가버렸다. 혼자가 된 청매는 할 수 없이 숙부의 집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정수재의 동생인 청매의 숙부는 불황자였으므로 청매를 팔아서 한미천 만들 생각을 했다. 그 집 근처에 임관사령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왕이라는 진사가 있었다. 청매가 미모가 뛰어난 데다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많은 금액을 주어 청매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 아랑에게 몸시중을 하도록 했다. 아랑의 나이는 겨우 15세였으나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청매를 보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잠자리까지도 한방에서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청매는 정성껏 아랑의 시중을 들었고 눈모습이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게 행동했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귀여워했다. 같은 마을에 성을 장, 이름은 개수라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살림이 가난했고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왕진산에 집을 새로 빌려서 살고 있었지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행동도 단정한데 학문에만 열심이었다. 어떤 날 청매가 장신의 집에 가니 장신은 섬돌 위에 걸터앉아 겨죽을 마시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씨의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탁자 위에는 그래도 돼지고기가 올라 있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마침 병환으로 누워 있었다. 장씨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켜 대소변을 받아내다 그만 장씨의 의복까지 더럽히고 말았다. 늙은 아버지는 그 눈치를 알아채고 더욱 민망스러워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장씨는 더럽혀진 옷을 감춰 가지고 황급히 방에서 나와 아버지 몰래 자기 손으로 옷을 빨았다. 청매가 이 모양을 보고 크게 감탄하여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아랑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집 행랑방에 사는 장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훌륭한 남편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더 말할 것이 없지만 만약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장씨야말로 그러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랑은 아버지가 장씨의 집안이 너무 가난함을 탓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청매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가씨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중매로 나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마님께서는 정령코 아가씨를 불러서 의논하실 거예요. 아가씨는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하시면 일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도 아랑은 장씨가 한평생 가난뱅이로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자 청매는 말했다. 저는 천하 사람의 관상을 보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 날 청매는 장씨네 집으로 가서 그 늙은 어머니에게 사연을 말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러한 혼담은 시작부터 불길하다고 말했다. 청매는 대답했다. 우리 집 아가씨는 댁의 아드님의 평판을 듣고 훌륭한 남성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아가씨의 심정을 짐작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매인이 찾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댁의 아드님에게 수치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청매의 말에 겨우 납득이 갔다. 이리하여 꽃가게를 하는 헌오파에게 부탁해서 왕진사 댁을 찾아가게 했다. 왕진사의 부인은 그 사연을 듣자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왕진사도 크게 웃으면서 딸을 불러 헌오파가 찾아온 까닭을 알려주었다. 아랑이 대답하기도 전에 청매는 장씨의 재능과 인격을 거듭 칭찬하면서 장래에 반드시 크게 출세할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다. 부인은 청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딸에게 물었다. 이것은 내 일생의 중대한 일이다. 내가 만약 켜죽이라도 먹고 지금의 곤란을 참을 수 있다면 이 혼인을 허락할 수도 있다만. 아랑은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담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빈부의 차이는 모두가 자기의 운명에 달렸겠지요. 만약 운이 좋으면 지금의 가난도 잠깐으로 그치고 가난하지 않은 때가 오래오래 계속될 것이며 만약 운이 나쁘면 오늘날 비단옷을 걸치고 있던 귀족도 세상에 몸둘 곳이 없어지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처음 왕진사가 딸에게 의논한 것은 신분과 분수 모르는 장씨를 비웃어 주려고 일부러 꾸며댔던 것인데 딸의 말을 듣고 나자 몹시 언짢아서 너는 장씨 아내가 되고 싶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아랑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도 역시 대답이 없었다. 왕진사는 드디어 화를 버럭 냈다. 멍청한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금의 호식 하는 팔자에
차츰해서 거지 아내가 되겠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며 가슴이 내려앉으며 눈물이 앞서 자기 방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헌호파도 더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달아나듯이 돌아갔다. 정면은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만나보리라 생각하여 며칠 지난 어느 날 장개수의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장개수가 책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정매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자 장개수는 엄숙한 태도로 빨리 돌아가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청매는 울면서 호소했다. 저는 양갓집 딸입니다. 결코 음탕한 여자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덕망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탁하려고 생각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을 훌륭한 사나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요. 그러나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면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훌륭한 사나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줄로 생각하시오. 전부터 길을 삐뚤어지게 출발하면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신사히 취할 길이 아닐 것이요. 가령 부부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소? 만일 부부가 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그대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오직 해결하기 어려운 3가지 조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어떠한 조건입니까? 그대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이 기꺼이 찬성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양친이 기뻐해 주신다 해도 그대의 막대한 몸값을 치러야 할 터인데 가난한 나로서는 그렇듯 많은 돈을 마련할 도리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요.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시오. 청매는 물러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했다. 당신께서 만약 저를 아껴주실 마음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저와 함께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장개수는 승낙했다. 정매가 돌아가자 아랑은 갔던 곳을 물었다. 장신의 집에 갔던 일을 말하니 아랑은 청매의 점잖지 못한 행동에 노하여 그 경망스러움을 꾸짖었다. 청매는 울면서 아랑에게 배신할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아랑은 이에 감탄하여 말했다. 기분에 이끌려 임시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은 효도의 길이요. 경솔이 승낙하지 않음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야. 이 3가지 덕이 있으면 반드시 하느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니 살림이 가난한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지? 장씨에게 출가하겠어요. 아랑은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바보처럼 너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니? 될 수 없다면 죽어서 저승에 가서라도 부부가 되죠. 내가 너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지.
청매는 머리를 숙여 아랑에게 감사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청매는 아랑에게 말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희롱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진실로 자비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만약 진심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아랑이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고 묻자 청매는 대답했다. 장씨에게는 약혼 예금을 마련할 힘이 없고 저 역시 몸값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몸값을 많이 요구하시면 아가씨가 저를 아무리 출가시켜 주시려 해도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랑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너무 벅차서 안 될 거야. 내가 너를 시집가게 하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몸값까지 받지 말도록 해달라고 하면 아버님이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 거야. 난들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어? 정매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직 아랑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알 수 없지. 내가 약간 저축해두었던 돈을 내줄 테니 보태 쓰도록 하렴. 청매는 아랑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장계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장계수의 어머니는 기뻐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들여 얼마간의 금액을 마련해 두고 오직 왕진산의 집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왕진사가 산서성 고곡현 지사로 발령이 나자 아랑은 기회를 보아 어머니에게 말했다. 청매도 이제 출가할 때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누구든 적당한 사람을 골라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왕부인은 벌써부터 청매가 너무 지나치게 영리해서 자기 딸에게 불의의 행동을 저지르게 할 염려가 있어 차라리 청매를 어떤 사나이에게든 주어버릴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아랑이 자처해서 말하니 기뻤다. 이틀이 지난 후 장의 보증인의 아내가 장계수의 의사를 전달하러 왔다. 왕진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친구는 남의 집 종년 따위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신분에 알맞겠지. 앞서 우리 아랑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작이야. 그러나 말이야, 떳떳한 집 몸종이라도 자기 아내로 맞이해 가려면 몸값을 본전의 갑절쯤은 내야지. 그때 아랑이 나서면서 말했다. 청매는 오랫동안 저의 시중을 들어주었으니 돈을 받고 남의 첩으로 준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리하여 왕진수는 장계수에게 생색을 내어 몸값을 원금만 받고 청매를 장계수의 아내로 시집 보내주기로 승낙했다. 장씨집으로 시집간 청매는 남편을 정성껏 섬기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살림을 부지런히 하여 개죽을 먹는 것도 괴롭게 생각지 않았다. 청매는 또 부업으로 자수를 시작했다. 예쁜 솜씨로 만든 새로운 모양의 제품은 날개가 돋친 듯이 잘 팔렸다. 상인들은 상품 구입을 놓칠세라 장씨집 문 밖에 지켜서서 사가는 것이었다. 돈이 들어와서 한숨 놓이게 되자 청매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염려하여 학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고 모든 살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주인이었던 왕진사가 임지로 부임하게 되자 청매는 아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아랑은 청매를 붙들고 울면서 말했다. 너는 좋은 남편을 택해서 잘 갔어. 나 같은 건 너를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 청매가 말했다. 그것이 어느 분의 덕이라 하겠어요. 결코 잊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어찌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시나요? 저는 목숨이 줄어드는 것만 같이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두 여인은 눈물로써 작별했다. 왕진사는 산서성으로 간 후 반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 영구를 절에 맡겨둔 채로 있었다. 다시 2년이 지나 왕진사는 뇌물을 받아먹은 죄로 파면되었고 몇만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점점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종자와 하인들은 모두가 달아났다. 때마침 유행병이 심해서 왕진사도 전염이 되어 죽고 다만 한 노파만이 아랑을 시중 들었으나 마침내 노파마저 죽고 말았다. 아랑은 이제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렸다. 이웃집 노파가 출가할 것을 권하자 양친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성에게 몸을 맡겨도 좋겠다고 대답했다. 노파는 아랑을 불쌍히 여겨 쌀 한 마를 보태어주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서 노파가 다시 찾아왔다. 아가씨를 위해서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좀처럼 좋은 혼처가 나타나지를 않는군요. 가난한 사람은 장례를 치러줄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아가씨가 영락한 집 딸이라 하여 모두 싫어하는구먼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을 뿐인데 그것은 마땅치 않을까요? 어떤 길입니까? 이씨라는 사람이 소씨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씨의 자태를 보기만 하면 즉시 장례식도 훌륭히 치를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지 않고 아가씨를 데려갈 것입니다만 이 말을 듣자 아랑은 사람이 복받쳐 소리내어 울었다. 문벌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첩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노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 버렸다. 아랑은 하루 한 끼의 끼니로 겨우 때우며 한숨과 더불어 자기 몸을 의탁할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다시 반년이 지나자 이제는 더욱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가 다시 찾아왔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잠깐 카메라를 저쪽으로 옮길게요. 자, 이토록 궁지에 빠져서 언제나 죽어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누가 어버이의 뼈를 땅에 묻어주겠어요. 차라리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씨에게라도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리하여 노파는 이씨를 데리고 아랑을 찾아왔다. 이씨는 아랑을 한번 보자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며 즉시 많은 돈을 내어 부모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이씨는 아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방 안에 들어선 아랑을 자신의 본처에게 인사시키려고 했다. 본처는 본래 질투가 심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씨는 처음부터 첩이라 할 수가 없었고 식모를 사들인다고 했다. 본처는 아랑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채찍으로 갈기며 밖으로 내쫓고는 문 안에 다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아랑은 산산이 흩어진 머리와 찢겨진 옷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때마침 지나가는 비구니가 아랑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여 자기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를 권했다. 아랑은 기꺼이 비구니를 따라가서 그 암자에 도착하자 비구니에게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했다. 그러나 비구니는 아랑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말했다. 내가 본 바로는 당신은 언제까지나 불행한 환경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암자의 쌀기에는 어떻든 먹고 지낼 만한 쌀이 있으니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며 때가 오기를 기다려보세요. 때가 오면 당신 스스로 세상에 나가세요. 그런데 얼마 후 거리의 불황자들이 아랑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암자의 문을 두드리며 희롱했다. 비구니는 그것을 제지할 도리가 없었고 아랑은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여 자살하려고 했다. 알 수 없이 비구니는 이부로 장관을 찾아가서 이부가 중앙관청의 한 부서에요 경고문을 게시하게 하고 취초를 엄하게 하자 불황배들은 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암자의 담벽에 구멍을 뚫고 침입해 들어온 놈이 있었다. 비구니가 놀라 소리치자 겨우 달아났다. 그리하여 다시 이부에 고발하자 이부는 주모자를 체포하여 법정으로 보내서 대형에 처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무사하게 되었다. 다시 1년이 지나자 어떤 귀공자가 암자에 찾아왔다가 아랑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다. 비구니에게 부탁하여 은근한 마음을 통하려고 비구니를 많은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 비구니는 완곡하게 대답했다. 저 아가씨는 문벌이 훌륭한 집 교수니까 남의 첩으로 가는 것은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께서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가까운 시일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공자가 돌아간 뒤 아랑은 독약을 마시고 죽으려 생각했다. 그러자 그날 밤 베갯머리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원망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는 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침내는 이러한 꼴이 되었다. 새삼스러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죽을 것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니. 아랑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밤이 새어 뜰로 나가 얼굴을 닦으니 비구니가 아랑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오늘 아침 아기씨 얼굴을 보니 탁한 기운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이제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행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암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틀림없이 귀공자의 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비구니가 열어보니 과연 사실이었다. 하인은 부탁한 회답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비구니는 그럴듯하게 대답하며 앞으로 3일 동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하인은 만약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비구니가 직접 회답을 가지고 오라는 주인의 요구 조건을 강경하게 이야기했다. 비구니는 거리낌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한 뒤 하인을 달래서 돌려보냈다. 아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했으나 비구니는 위로했다. 3일이 지나서 다시 오면 그때는 대답할 말도 없지 않느냐고 아랑이 근심하자 비구니는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목을 자른다고 해도 이 비구니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오후가 되니 베란간 여러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랑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겁에 질렸다. 비구니가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대문을 열어보니 훌륭한 마차가 한 대가 멎어 있었다. 몇 사람의 시녀들이 어여쁜 귀부인의 손을 이끌어 마차에서 내려주고 있었다. 종자들의 일행은 몸차림이 화려했고 입은 관복들도 찬란했다. 비구니가 깜짝 놀라 물으니 사리의 부인입니다. 공교롭게도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니 잠시 동안 비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이 사리는 재판을 집행하는 관리입니다. 이거 판사의 부인이구만. 비구니는 귀부인을 법당 안으로 안내하여 의자를 가져다가 앉기를 권했다. 종자와 시녀들은 승방으로 가서 제각기 옷을 말리기에 부산을 떨다가
아랑의 예쁜 모습을 보자 즉시 귀부인에게로 달려가서 알렸다. 이윽고 비가 그치자 귀부인은 자리를 일어서서 승방을 구경시켜달라고 했다. 비구니가 앞서서 승방을 안내하자 아랑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다. 아랑 역시 자세히 보니 귀부인은 다름 아닌 청매였다. 두 여인은 얼싸안고 통곡하며 지금까지 지나온 온갖 사정을 털어놓았다. 장개수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상을 치르고 나자 장개수는 향시 회씨의 연이어서 급제하고 사리의 관직을 받아서 한 걸음 앞서 임지에 부임했고 청매는 뒤따라 가소를 거느리고 가는 중이라고 했다. 아랑은 탄식하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되고 보니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하군요. 청매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다행하게도 아가씨가 연이은 재난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하늘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나 봅니다. 만약 비가 저의 갈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만날 수도 없지 않겠어요? 이것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인도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청매는 주옥과 금은 폐물이 달린 비단옷을 꺼내 아랑에게 입도록 권했다. 그러나 아랑은 머리를 숙이고 주저하기만 했다. 비구니가 중간에 끼어들어 입기를 권하자 그래도 아랑은 고개를 숙이고 주저하기만 했다. 아랑으로서는 청매와 한 집에 살게 되면 서로 그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하게 될 것을 근심했던 것이다. 그러자 청매는 아랑의 심중을 헤아리고 그것은 옛날에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가씨의 큰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장사리께서도 은혜와 의리를 배반할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말하며 억지로 새 의복을 입힌 다음 비구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암자를 떠났다. 암자에 도착하자 임지에 도착하자 장씨모자는 한결같이 기뻐했다. 아랑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지금에 와서 어머님 얼굴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한 얼굴로 아랑을 위로했다. 그리고 길이를 택하여 장사리와의 혼인을 의논하자 아랑은 말했다. 암자에서 살아갈 길에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었더라면 부인을 따라 여기까지 올 까닭이 없었습니다. 만약 옛날의 정의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부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칸 방이나 빌려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겠습니다. 청매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정한 날이 되자 아름다운 의복을 준비해 아랑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랑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뒤이어 음악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다. 아랑은 더욱 당황했으나 청매는 시녀와 노파를 데리고 들어와서 억지로 의복을 입힌 다음 아랑을 데리고 방을 나왔다. 방 밖에는 예복을 갖추어 입은 장사리가 서 있었고 아랑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그것을 보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랑도 허리 굽혀 답례하고 말았다. 청매는 아랑을 신부방으로 인도하며 오랫동안 정실 부인의 자리를 비워두고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장사리를 돌아보며 오늘에야 겨우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아가씨를 아껴주세요 하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청매는 정성으로
아랑을 받들었다. 그러나 아랑은 청매에 대해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점을 깨달은 어머니는 서로 부인이라 부르도록 두 여인에게 일렀다. 그러나 청매는 어디까지나 예의를 지켜서 아랑을 정실 부인으로 내세웠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나자 장사리는 지방 관리에서 발탁되어 서울중앙관청으로 승진해 가게 되었다. 도중에 그 옛날 암자에 들러 500냥 돈을 사례로 비구니에게 보냈다. 비구니는 사양하다 마지못해 받으면서 왕부인의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훗날 장은 시랑이 되었고, 시랑은 중앙관청의 차관직이래. 차관직. 정부인 청매는 이남일녀, 왕부인은 삼남일녀를 낳았다. 이사시는 말하기를, 자, 이사시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하늘이 미모의 여인을 내려준 것은 지혜와 덕이 높은 사나이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속세의 무력에 눈이 어두운 왕진사는 그것을 백만장자의 귀공자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이야말로 조물주가 가만히 보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리하여 기괴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모진 고생을 맛보게 하였으며 조물주 역시 여러 가지로 애쓰게 된다. 이 중에서도 오직 정부인 청매만이 영락한 남성을 바로 골라서 그의 품에 안길 것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그 훌륭하기란 의관속장한 남성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그렇듯이 덕행이 높은 사람을 버리고 부자만을 택한 왕진사는 그 현명하기에 있어서 한낱 몸종 청매만도 못하기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뭐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 원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잖아. 이상입니다.